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 법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는데 2012년 7월 26일부터 새로 전면 개정해가지고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하고 개정된 법령하고 차이가 뭐더냐? 지금 한 10년 전에 개정된 법이죠?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자기가 일정 기간이 끝나가지고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퇴사하면 뭘 준다? 퇴직금이라는 걸 주죠. 그걸 퇴직금을 주는데 이걸 회사에서 미리 그런 돈을 마련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퇴직하게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줍니다. 가진 나라 현재 경기가 워낙 나빠가지고 회사에 유보금 쌓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 주죠. 이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 퇴직금이라는 건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나가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그돈 쌓아놓은 받는 퇴직금 갖고 그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생활비 쓸 돈이 없게 만든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새로 개정해가지고 2012년 7월 26일부터 뭐라고 만들었다냐? 자, 너희들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걸 그걸 니들이 따로 적립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너희들 회사 내에다가 그걸 적립하지 말고 외부 기관에다. 여기는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 은행이라든지 또는 보험회사 있죠? 그런 데 금융기관에다 너희들이 이 퇴직급여로 줄 돈을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그 모아진 돈 있죠? 그 돈에서 퇴직하는 그 근로자에게 그걸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성립되는 회사들, 즉 새로 설립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에게만 이걸 적용하고 그럼 그 이전부터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회사들은 어떡할까? 예, 원칙적으로 아직은 계속 그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개 생기면 그때 다시 이 법에 적용받는 이거로 들어오자. 아직도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 옛날부터 성립된 회사들 거기서는 아직도 퇴직금 제도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제도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퇴직금제도로 운영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전체적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체계도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문장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퇴직급여 보장법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용어 정의부터 정확히 숙지하는 것. 그래서 용어를 먼저 공부한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건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체계도는 그때 다를 테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론하고 나와 있죠. 자,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 신설된 내용도 있고 개정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작년 교재 갖고 공부해서는 좀 벅차다. 새로 공부하는 자세로 이걸 책을 새로 구입해서 강의를 새로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우리 이 시험 문제에서 몇 문제 나죠? 예, 우리 현재 시험에서는 5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5문제 중에 몇 개는 맞아야 됩니까? 4개 정도는 이거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한 것들이 몇 가지 새로 신설됐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5개 중에는 4개는 맞출 수 있다. 가성비가 높다고 하죠. 투자하는 공부 시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과목으로서 여러분들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럼 제일 먼저 용어 정의는 여기서 먼저 나오는 용어 정의가 사람들과 관련된 용어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정의하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면 거기 근로자,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이렇게 나오죠. 그거에 대한 용어 정의들이야. 자, 여기 사용자가 누구냐면 여기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한마디로 뭐라 하죠? 회사를 말합니다. 내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을 했죠. 그러면 그 회사 오너 그러면 여기는 오너로 가는 건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대표이사나 또는 이사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실제로 행위를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 사용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사용자는 한마디로 회사 측에 있는 자들
이런 점. 두 번째, 그럼 근로자 또는 가입자라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슨 목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자, 그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임금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임금이라는 거. 여기서 임금이란 요 개념부터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라든지 불문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들. 여기서 핵심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뭐라 보자? 그걸 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야 이번에 너 일하라고 고생했어 하고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바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자. 그럼 임금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근로자가 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 이 자들을 여기서는 근로자라고 한단다. 그럼 그때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들어갈까? 아니야.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에 들어가지 그건 근로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밖에 이사는 어떤 이사는 대표이사 말고 그냥 이사들은 어떤 때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사용자 측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만약에 이사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사실 회사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때는 근로자라고 보지 않고 사용자라고 보고 자 그때 거꾸로 그 사업주 오너의 일방적인 지시만 받아가지고 명색이 뭐 이사지 사실은 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위에서 시키는 일만 그것만 담당하고 있다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죠? 그때는 그 이사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항상 사용자에 속하지만 이사는 어떤 때는 근로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용자로 보는데 그건 그 이사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회사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담당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더라.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것만 구분하시죠. 자, 그럼 이제 혼동하지 말게 근로자하고 가입자하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근로자와 가입자의 차이는 뭐다? 가입자는 그 근로자들 중에서 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만 가입자로 간단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퇴직연금제도 또 하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가입해 있는 그 사람들을 근로자 중에서 특히 가입자로 간단다. 그래서 근로자와 가입자의 차이는 근로자는 그냥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 자들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별도로 또 가입자라고 그러자. 이거 근로자 가입자 개념 정리. 그럼 이때 근로라는 건 이건 이 법에서는 현재 안 나와요. 그냥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근로라고 했죠. 우리 근로자라는 개념이 있고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뭐냐 해가지고 그 논쟁이 막 벌어지고 또 이거 갖고 좀 다툰 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근로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그냥 구분하지 말자. 그냥 근로자나 노동자나 그냥 일단은 같은 개념으로 오시고 이념적으로 이걸 나눠가지고 지금 뭐 싸우고는 있어요. 이념적으로 나눠가지고 근데 그런 거 우리는 여기서는 개념 분전히 보지 않도록 한다. 그냥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걸 근로라고 하고 그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로 가자. 그래서 요 개념 정리. 자, 세 번째 여기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또 개념이 있죠. 그럼 퇴직연금 사업자란 뭐 하는 거다?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들을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퇴직연금 사업자는 뭘까? 개념 정리가. 여기 지금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또 퇴직연금 사업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아까 사용자가 자기가 사내에다가 회사 내에다가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때 퇴직급여를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사 내에다 사내 자금을 유보해야 된다는 거, 자금을 쌓아놓는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급한 일 있으면 이 돈 뺏어 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직급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단다?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개정해가지고 사용자가 자기가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 있죠? 이걸 일정한 누구한테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그걸 적립을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주죠. 야, 근로자들한테 줄 퇴직급여 요거 지금 이번에는 요만 금액을 갖다 어디다 맡긴다?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갖다 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그 적립금 쌓이는 돈을 지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죠? 그러면 이 급여를 거기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퇴직급여 적립금을 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맡겨서 여기서 관리가 되도록 이루어지자. 이런 개념이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그때 운용관리 업무하고 자산관리 업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맡겨진 돈, 자, 맡겨진 돈 있죠? 드론들 있죠? 이걸 그냥 싸놓고선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그걸 운용을 잘 해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건 그걸 잘 굴린다고 그러죠.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원금에다가 그 수익률 올라오는 거, 그것까지 합친 걸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 관리 업무라는 걸 수행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는 운용 관리 업무란 수익 상품 개발 및 운용 업무죠. 그래서 수익 상품, 즉 이거 어디다 투자할 건지, 이거를 주식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은행에다 그냥 예금을 들어놓을 건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걸 운용하는 업무를 운용 관리 업무. 또 구자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통장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통장 관리하는 걸 자산 관리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에게 등록한 자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그럼 부담금하고 적립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때 부담금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다?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자금을 말한다. 자,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그때 퇴직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모아야잖아. 그 돈을 쌓아놔야 되잖아. 그럼 그 돈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 누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거기다가 갖다 맡깁니다. 그때 맡기는 돈, 그게 부담금이에요. 아니면 근로자나 또는 여기 가입자가 뭐 할 수 있죠? 가만히 있어봐. 회사에서 받을 돈 갖고는 나중에 퇴직금이 너무 작을 것 같아. 그거 갖고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급여를 여기서 받죠? 임금을 받죠? 그 임금 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여기다 쌓아놓자. 그래서 자기가 별도로 다시 가입하는 거. 그때 내는 돈, 이걸 말한다? 부담금. 그래서 사용자도 내는 것도 부담금이고, 여기 가입자가 자기가 퇴직을 쓰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 돈을 거기다가 미리 지가 갖다 납부하는 거, 그 납부하는 거, 이걸 부담금이란다. 그래서 부담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 급여란 개념이 나와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하는 돈들, 그래서 여기다 갖다 주는 돈, 이걸 일단 부담금을 하자. 그럼 이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급여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급여가 뭘까?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을 급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용어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 정리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임금이란 개념과 급여라는 개념을 여기는 구분하고 있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뭐다? 그래, 근로자가 노동의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 금품, 사장님이 주는 돈,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건 임금이죠. 자기가 일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돈, 이거는 임금이죠. 그럼 급여는 뭐다? 아니야. 우리가 흔히 임금, 급여 같은 거로 보지만 여기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급여란 나중에 퇴직할 때, 이 사람이 근로에서 퇴직금을 할 때, 그때 그 근로자가 퇴직금 형태로 받는 그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 이거를 급여라고 한단다. 그래서 임금은 사장님으로서 받는 게 임금이고,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돈 있죠? 이거는 급여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임금과 급여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급여를 지급하려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사전에 미리 내는 돈들은 그거는 부담금이라고 그러고, 그 부담금이 쌓여서 뭐가 된다? 적립금이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과 적립금의 차이는, 부담금은 일단은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그 급여를 받으려고 내가 내는 돈들, 사장님이 내는 돈, 사용자가 내는 돈, 근로자가 내는 돈, 이걸 합쳐서 뭐란다? 그거를 부담금이라고 그러고, 그 부담금이 쌓였어? 좋은 말이죠? 그거는 적립금이란다. 부담금이 쌓이면 적립금이 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급여를 지급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걸 뭐라 부른다? 부담금이라고 그러고, 그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부담금이 쌓였죠? 그거는 적립금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 개념 정리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법조문에 들어가서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지금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용어가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비슷비슷하거든. 헷갈려 버리면 개념 정리를 못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저도 처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어요. 한참 읽다 보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게 뭐지?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그런 혼동이 온다는 것.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숙지합니다. 자, 여기 임금이라는 게 있고 급여가 있다. 다르다 했죠? 임금은 사장님으로부터 받는 돈, 그게 사용자로부터 받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 반면에 급여는 퇴직 시에 그걸 급여를 받는 거죠. 퇴직 시에 실제로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 이걸 급여하자. 그 여기 임금 중에 또 무슨 임금이 있다? 평균 임금을 하겠어요. 우리 법에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통상 임금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평균 임금이라고 써야 될 용어에다가 통상 임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틀리게 낸 적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평균 임금은 뭐란다? 평균 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때 평균 임금을 왜 산정할까? 퇴직 시에 실제로 그 급여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평균 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퇴직할 때가 그 평균 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있는 날, 아니면 중간정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돈이 필요해졌어. 일정한 사유로. 그때는 미리 내가 퇴직금 받을 걸 지금 미리 받자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그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걸 중간정산하죠. 그때 퇴직이나 또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추계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자, 이 평균임금은 원래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자, 지금 있는 개념 정리 다음에 보면 몇 페이지? 1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요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부연 설명해 놓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내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내가 퇴직하는 날, 퇴직일. 그래서 퇴직 시청에서 퇴직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아니면 중간정산하는 날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 이전, 그럼 그 퇴직일, 오늘 퇴직했죠? 그 전날부터 몇 개월? 지난 3개월 동안에 이전 3개월. 그럼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산해요. 그 3개월 계산법은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그 계산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그 3개월 동안에 그 총 받은 근로자 대가로서 받은 총 임금이 있겠죠? 그 임금의 총액을 뭐로 나눴다?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의 날짜, 일수로 나눈 겁니다. 그럼 3개월이라는 날짜는 얼마가 될까요? 3개월 했더니 며칠도 있는지 아십니까? 작으면 89일도 있습니다. 3개월이. 큰 날은 며칠까지 했더냐? 92일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 자, 매달 똑같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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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달이 30일씩만 돼 있다면 어떻게 되죠? 3개월이라는 기간을 따지면 30일이 3개월이니까 90일이 되네? 그럼 3개월은 90일 이렇게 계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2월 달은 28일도 있는 날도 있고 29일도 있는 날 있죠. 2월 달이. 그죠? 또 7월 달하고 8월 달은 다 똑같이 7월 달도 31일, 8월 달도 30일입니다. 그죠? 그럼 1월 달은 31일, 2월 달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월 달은 30일이 있고 4월 달은 30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가 매달 한 달 따질 때 그 1개월이라는 기간이 최저 28일부터 최대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전 3개월이라는 그 계산법을 따져보면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언제부터 했던다? 만약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다를 거기 우리 예를 들은 거 보면 10페이지 맨 위에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다섯 번째 줄이죠.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 사직서가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3개월이란 언제부터 따진다? 자, 4월 1일 날 사직서가 수립됐으니까 그 전날부터 따져요. 그럼 3월 30일. 그럼 3월 30일부터 지난 1개월이면 어떻게 되죠? 3월 1일부터죠. 그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며칠입니까? 31일. 그건 30일이죠. 문제는 2월 달이 문제죠. 2월 달은 2월 28일부터 평상시는 28일. 어떨 때는 윤달이 꼈을 때는 29일이 되고 어쨌든 여기는 2월 28일밖에 없어요. 그럼 2월 28일부터 며칠까지? 2월 1일까지. 이게 또 1개월입니다. 거의 1개월이죠. 그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며칠? 28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월 31일부터 다시 1월 1일 요 사이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또 31일. 그러면 총 며칠이 나오죠? 자, 3월 달 31일, 2월 달 28일. 그다음에 다시 3월 달 31일, 2월 달 28일. 다시 1월 달은 31일.
그러면 31일, 28일, 31일 다 더하면 며칠이 된다? 90일이 되죠. 그럼 지난 3개월 동안한 걸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 된다? 90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의 총액이 얼마일까? 거기 예를 들었죠. 임금의 총액을 630만 원 받은 거로 돼 있어. 3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받은 돈을 계산해봤더니 63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총 일수는 며칠이죠? 그 3개월의 날짜를 총 일수로 따진 건 그건 90일. 그러면 630만 원을 90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1일 얼마가 된다? 7만 원 금액이 나옵니다. 이 7만 원이 바로 평균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임금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 있다냐?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일이라서 받은 임금의 총액이죠? 그걸 뭐로 나눴다? 총 3개월은 날짜로다. 그 합친 날짜, 그 총일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하루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고 그 하루하루 얼마라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평균임금이라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일당의 개념입니다. 하루 일한 값어치의 개념으로 계산한 게 평균임금이라는 거. 그러면 이 평균임금을 높게 나올수록 사실은 퇴직급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나중에 계산법 보면. 그럼 평균임을 높게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도 이제 방법이야. 중요한 거죠. 실무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평균임금을 많이 받으려면 지난 3개월 동안에 받는 그 임금이 많아야 돼. 그러면 1년 내내 360을 이 주는 임금이 똑같습니까? 아니야. 중간에 보너스라는 게 있죠. 그럼 보너스가 많이 나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받으면 총 임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너스를 준다 뭐 이런 달, 그게 껴있는 달. 그때는 평상시보다 보너스 받아서 뭐 2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총 임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첫째는 총 임금이 많아져야 된다. 반면에 총 일수는 많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로 나누는 거니까 그 총 일수는 나누는 거니까 일수가 만약에 최저가 89일도 나오거든요. 89로 나누는 거하고 92일로 나누는 거하고 다르죠. 최대가 3개월이 92일이 나올 수도 있고 최저 89일도 나왔어. 아까 2월 같은 게 꼈을 때 또는 7월하고 8월 달 있죠. 그때는 30일에 30일 이렇게 되니까 92일도 나옵니다. 그럼 가급적 그때 총일수는 적고 임금의 총액은 높아야 되고 그럼 임금의 총액은 많은데 나눌 숫자는 작아지면 결국 그 하루 일당이라는 액수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회사 다니다 퇴직할 때는 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단다? 내가 가장 3개월 동안에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날짜로 땄을 때는 그게 가장 일수가 3개월은 총일수가 작아지는 거 그런 날을 잘 계산해 가지고 그때 내가 사표를 딱 내야 내가 평균임금을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받는 액수도 많아진다는 거. 근데 평균임금의 이 평균이라는 건 내가 근무했던 전체의 평균임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지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지난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에 이 평균임금을 갖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20년 30년 근무했던 거 이건 전혀 관계없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에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균임금이 계산된다는 거 그동안 근무했던 전체 일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그랬는데 거기 자 3개월 미만인 거 볼까요? 임금 총액 3개월 동안에 총 얼마 받았답니까? 거기 보면 3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얼마만큼 했다? 50일만 근무했다. 그러면 3개월 미만이죠? 50일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300만 원 나누기 50일 하라는 얘기야. 그럼 하루 얼마 나온다? 6만 원. 그게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여기에서는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든. 그럼 퇴직급여는 최소한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요 뭐 3개월 미만만 근무한 자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법은 사실은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퇴직급여라는 걸 지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3개월 미만짜리 이런 건 사실은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없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관련된 용어정들 먼저 정리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올까?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라는 걸 여기서 또 혼용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적인 반드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라는 걸 구분하고 있더라. 그럼 퇴직급여제도라는 건 뭘까? 여기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라는 건 여기서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다음에 퇴직금제도 이 네 가지를 퇴직급여제도를 합니다. 아까 급여가 뭐라 그랬죠? 급여가 자 퇴직할 때, 퇴직사에 왔을 때 퇴직할 때 그때 지급하는 돈 그걸 우리가 퇴직급여란다, 급여란다 했었고, 따라서 퇴직급여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부터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요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마지막 퇴직금제도.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라고 한단다. 이건 퇴직급여야. 그리고 또 하나 퇴직연금제도라는 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 세 가지 요거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요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 세 가지만 요거는 퇴직연금제도랍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고 해서 여기 연금이라고 썼는데 연금이라고 썼는데도 퇴직연금제도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뭐는 빠진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요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는 포함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에는 세 가지가, 퇴직급여제도는 요 네 가지가 요게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시험 문제 냈을 때는 이거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구분할 줄 아냐 시험 문제 상당히 많았었고 최근에는 잘 안 납니다. 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초기에 기초까지 시험 문제 내리게 됐지만 지금은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별도로 시험 문제는 안 내는 편이지만 이걸 모르면 뒤에 가서 이제 막 헷갈려버려. 퇴직급여에 가는 건지 퇴직연금에 가는 건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 퇴직급여제도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뭐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마지막 퇴직금제도. 이렇게 네 가지를 퇴직급여제도라고 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그럼 퇴직연금제도는 요 연금자 들어가는 거잖아.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 세 가지만 퇴직연금제도란단다. 근데 문제는 여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이렇게 됐잖아. 여긴 연금이라는 말을 붙였다 하더라도 저건 퇴직연금제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굳이 저렇게 만들었는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에서 구체 그걸 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거 제외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아주 조심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이렇게 있단다. 그래서 머릿속에 중심은 뭐냐면 이거 외우는 방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이게 퇴직급여제도나 퇴직연금제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야. 두 가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이게 양대 산맥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옆에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이쪽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있단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양쪽에 다 겹쳐버려요. 퇴직급여제도도 들어가고 퇴직연금제도에도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양쪽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두 가지, 이쪽에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각각 추가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자, 그래놓고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는 거 뭘까? 자, 영어로 뭐랍니까? Defined Benefit라고 돼 있죠. 그럼 Defined라는 건 뭐죠? 확정된 이라는 뜻입니다. Defined, 확정된 Benefit, 이익, 수익이라는 뜻이죠. 이익, 수익. 이것이 그래. 그래서 확정된 베너피트는 이익, 수익도 되고 뭐도 된다? 급여도 됩니다. 지급하는 돈. 따라서 확정된 급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걸 영어로 말한다? DB라고 합니다. 항상 쓸 때는 DB라고 쓰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Defined Benefit 이런 뜻이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영어로 뭐란다?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말합니다. Defined Contribution. 그건 확정된 Contribution, 공헌하다, 기여하다, 공헌, 기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건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DB, 이건 그럼 Defined Contribution, 이건 뭘 쓴다? DC라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개념 정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돼 있죠. 이때 개인형이라는 건 뭐죠? Individual,
개인적인 인디비주얼라고 그죠? 그다음에 리타이어먼트가 뭐죠? 은퇴란 뜻입니다. 퇴직이란 뜻이죠. 은퇴. 그러니까 개인적인 퇴직에 따른 펜션이 뭐죠?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퇴직에 따른 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에서 IRP라고 쓴다. 그래서 IRP. 결국 DB, DC, IRP. 요 영어 정리도 하셔야 돼요. DB, DC, IRP. 이렇게 딴다. 그럼 개념 정리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즉 Defined Benefit, DB는 뭘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무슨 말이죠?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돈이 지금 근무하는 중간인데 내가 지금 퇴직한다면 얼마 받을 거야 라는 금액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확정돼 있어요. 지금 퇴직한다면 내가 얼마를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어 라는 금액이 미리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거, 요거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급여라는 건 퇴직할 때 받는 돈이죠. 그게 확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돼 있어. 오늘자로 얼마를 한다, 내일자로 얼마를 한다, 모레 가면 얼마를 한다. 이게 사전에 미리 이렇게 확정돼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 제도죠. 반면에 확정 기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미리 확정된 게 아니고 급여 지급을 위해서, 자, 급여를 지급하려면 사장님이 돈을 갖다가 일정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죠. 그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누가, 사장님,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려고 사장님이 지급해야 될 부담금 수준 있죠? 얼마를 지급할 건지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 지금 이 근로자가 일하는 이 사람이 돼서 나중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지금 얼마라는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서 사장님이 낼 돈이 지금 얼마입니다. 확정된 거죠. 그럼 이거는 뭐고?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돼 있는 거고, 이거는 사장님이 납부해야 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확정돼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근데 아직 무슨 말인지 이것만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에 관련된 건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걸 설명을 들어야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일단 이해되니까, 지금은 확정급여라는 건 지금 퇴직한다면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얼마를 주겠다는 게 지금 확정되는 상태. 다음에 확정계형. 사장님께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그 급여를 위해서 지금 납부할 금액이 얼마단다.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란다라는 게 미리 결정돼 있으면 그건 확정계형 퇴직연금도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합니다. 그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핵심은 중소기업에 관련된 겁니다.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핵심입니다. 상시 근로자 몇 명? 30명 이하만 현재 근로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들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 즉 하나의 회사는 또 아니라 2 이상의 회사들, 중소기업이니까 회사가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근로자, 여기 있는 근로자들 합친 2개 회사를 하나의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걸 여기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랍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그때 이 아까 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누굴까? 바로 중소기업 공단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공단이죠. 그 공단에서 하지, 이거는 다른 금융기관한테서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이건 관리한다는 거, 그것이 핵심이죠. 그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뭐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서 설정된 퇴직연금 제도다. 자,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여기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럼 뭘 받죠?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걸 뭐로 받았다? 일시금으로 받았대. 근데 이 일시금을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다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거기다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가입해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그때부터 필요할 때부터 나는 그 돈을 내가 받겠다. 급여를 그때 받겠다. 지금 받겠죠. 그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일 수 있죠. 아니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들은 퇴직 시에 내가 얼마 받을 건지 그 급여가 확정됐다 그랬죠. 근데 내가 지금 퇴직한다면 얼마 정도 받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돈 갖고 계속 이렇게 가봤자 내가 현재선 퇴직은 예상하는 게 한 10년 후에 현재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럼 대략 10년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그 금액이 대략 나오잖아요. 현재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대로 근무한다면 10년에는 대략 얼마 받을 것이다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내가 추가적으로 내가 별도로 가입하자. 그래서 여기와 관계없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자기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다시 그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내고 추가로 가입하는 거. 이거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사장님도 가입자가 나간 것, 또 사장님이 어디다 한다?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 여기다 내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기 기업형 IRP나 가입자가 하는 것 나중에 보도록 하고 하여튼 별도로 뭐와 관계없이 DB나 DC와 관계없이 IRP라는 걸 별도로 설정해서 거기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급여의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담금의 수준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다만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순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그런데 여기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 즉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거. 즉 30명은 아까 중소기업에 들어가죠. 10명 미만인 아주 소형업체 거기서는 기업형 IRP라고 하는데 그때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작은 기업체에서는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장님께서 저 근로자로 해서 얼마를 지금 부담해야 됩니다. 라는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말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해놓고 둘로 나눠졌어요. 순수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또 하나는 10명 미만인 회사가 가입하는 그런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둘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입하는 건 말 그대로 순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아니 10명 미만인 회사가 아주 소형 회사죠. 그 자들이 사장님이 가입하는 것 그거는 기업형 IRP라고 해서 요기였는데 기업형 IRP는 부담금의 수준이 사실은 미리 확정이 돼 있어. 얼마를 해야 된다. 뭐 똑같아. 확정기형 퇴직연금 똑같이 확정됐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조금 법이 좀 미비한 거죠.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퉁쳐놨는데 사실은 개인형 퇴직연금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갈라진다. 순수 개인들이 가입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아니야. 10명 미만인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그런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그게 막 섞어서 버렸는데 하여튼 나중에 뒤에서 보다 보면 구분된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큰 흐름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자, 그럼 다음에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를 둘을 비교해보자. 도대체 두 가지가 양대산맥이라 그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차이점 보세요. 자, 일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사장님께서 그 나중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그 금액을 자기가 사내 유보 회사 내에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디다 맡긴다 그랬죠?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그 돈을 위탁해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일단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이 부담금이 뭐라 그랬죠?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때 부담하는 돈을 부담금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사장님이 직접 자기가 낼 수도 있고 그때 가입자들 있죠? 가입자들이 추가로 자기가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은 사장님께서 그 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다 부담금을 일단은 납입을 합니다. 부담금을 납입을 해 양쪽이죠. 이쪽도 사장님이 납입을 해야 되고 여기도 납입을 합니다. 그럼 납입하면 그 돈들이 쌓이죠? 쌓이면 뭐가 되죠? 그게 적립금이 되는 거죠. 아까 부담금이 쌓이면 뭐가 된다? 적립금이 된다 그랬어. 그 적립금 쌓이는 돈. 그럼 사장님이 거기다 갖다 낸 돈, 여기 사장님이 낸 돈. 이게 누가 적립금을 운용 관리할 것이냐? 운용 주체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납입한 그 돈이 부담금이 쌓여서 적립금이 모여져 있는데 그 적립금 여기 돈이 들어있죠? 이 적립금 이거 사장님이 부담해서 납부한 돈은 이거 돈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이쪽은 누가 관리한다? 사용자, 사장님께서 자기가 관리합니다. 왜 그럴까? 이 돈은 누구 돈이다? 사장님 돈입니다. 아직은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이지만 이거는 아직은 누구 돈이다? 적립금은 사장님 돈이라는 거, 사용자 거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반면에 이쪽은 사장님이 넣은 돈도 있죠. 이거는 누구 거다? 사실은 가입자 겁니다. 실제로 가입자한테 지급한 거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가입자 거다. 이 돈은 사용자 거다. 이게 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고 확정기본퇴직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서부터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건 사장님 돈이니까 사장님이 지가 이걸 굴립니다. 자, 그럼 굴리는 걸 어떻게 굴리느냐?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채권에다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건 주식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은행에다 그냥 정기예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 등등 이런 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가입하는 게 좋겠는지 상품했죠. 자, 크게 보면 상품은 두 가지 성격을 갖죠. 첫째는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투자자산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은 뭐죠? 은행에다 넣어두는 게 제일 안전하죠. 물론 이자는 낮죠. 이자는 얼마 안 돼. 그래도 떼일 염려가 없어. 그것도 손해볼 염려는 없어. 어차피 이자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 그게 안전자산이죠. 은행에 예금으로 드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위험한 거 뭐죠? 주식 같은 거 투자하는 거.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잖아. 오르면 대박이고 떨어지면 쪽박이고 이게 바로 주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다 상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그 상품을 누가 만든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안전자산에 관련된 상품. 요거는 요 잠깐 좀 위험성이 조금 높은 거. 이건 조금 더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때 사용자인 사장님께서 이 적립금을 지가 그 퇴직연금 사업자가 만든 그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요 상품에 가입할까? 이 가입할까? 그 선택권은 사용자인 사장님이 가는 것이고 그 적립금을 갖다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자 해가지고 그걸 운용하라죠. 그럼 운용하면 뭐가 나온다? 운용 수익이 나겠죠. 이 운용 수익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그죠? 아까 말했지 주식에 투자했더니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어. 그럼 운용 수익이 어떻게든 적립금보다도 더 많을 수 있겠죠. 잘하면 반대로 쪽박을 쳤습니다. 그럼 적립금보다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왜? 줄어들었으니까 적립금이 그것도 원금까지도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적립금하고 운용수익하고 돈이 모아지겠죠? 그러면 더 많은 적립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용은 누가 했다? 사장님이 일단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입자가 뭐죠? 퇴직합니다. 그럼 퇴직할 때 뭐 줍니까? 급여 줘야 되잖아. 퇴직금 줘야 되잖아. 그때 퇴직 시 급여를 얼마를 주더냐? 이미 정해져 있어. 얼마를 주기로 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돼요.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기간 1년에 대해서 그럴까? 최소한 1년 이상은 계속 근무를 했어야 되고 그럼 1년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런 걸 근무했을 때는 얼마 준다? 아까 평균임금은 하루치로 계산하는 거 그랬죠? 일당이라 그랬어. 그럼 그 일당에 31분 이상을 고발합니다. 그럼 최소 30일은 고발 안 합니다. 그럼 아까 평균임금이 일당 7만 원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럼 7만 원 곱하기 31분을 주라는 겁니다. 그럼 7만 원에 30일이니까 7, 3, 20일, 210만 원. 1년만 근무하면 그 사람한테 아까 얼마를 준단다? 210만 원이라는 그 퇴직급여를 그걸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사용자가 이 적립금을 운용을 해가지고 운용 수익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이 사람한테 그 계속기간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건 더 줄까? 아니요. 사전에 미리 확정됐잖아. 며칠 준단다? 물론 31분 이상이라고 됐으니까 31분만 꼭 주라는 소리는 아니야. 41분도 줄 수 있고 45일분도 줄 수 있고 51분도 줄 수 있어. 어떤 때는 계속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로연수라고 하죠. 너는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요거 너한테는 31분이 아니라 45일분도 줄게.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장기 근속자일수록 이 액수가 높아질 수 있어. 꼭 30일만 주는 게 아니라 너는 35일치로 계산해 줄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40일치로 계산해 줄게. 그건 사전에 미리 그렇게 규약으로 사전에 미리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눠 주겠다는 게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다면 그것을 여기서 뭐라 본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돈이 적립이 되는데 그 적립금을 사장님인 사용자가 지가 그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만든 상품에 그걸 선택을 가입해서 그 중에 운용 수익이 잘 나면은 지가 이익이 많이 나는 거고 운용 수익이 잘못하면 실제로 금액은 줄어들죠.
근데 수익이 많이 들든 수익이 적게 줄어들든 관계없이 퇴직 시에 지급할 금액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얼마 준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1년치 기준으로 했을 때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돼 있는 거. 이걸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반면에 이쪽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사장님께서 부담금을 납입하죠. 그때 이 적립금 쌓이는 게 얼마를 납입할까?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 아까 이쪽은 부담금은 납입하는 건 어떻게 될까? 운용수익에 따라 이게 변동된다 그랬죠. 만약에 운용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수익을 맞았어. 그래서 사실은 운용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죠? 이거는 줄어듭니다. 왜? 아니 액수가 커졌는데 굳이 계속 똑같은 액수를 부담할 필요는 없죠. 그걸 납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부담금이 내는 건 사장님은 작아지는 거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이미 결정돼 있어. 얼마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적립금하고 운용수익에서 이 운용수익을 운용을 잘해가지고 이게 많아지면 사장님이 부담할 부담금은 그 다음 연도는 적어지고 어떤 때는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납입하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거꾸로 오히려 거기서 쌓인 돈 중에서 일부는 사장님이 빼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익이 나면 누구 이익이다? 사장님 이익이고 손해보면 누구 손해다? 사장님이 손해보는 거. 이게 바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사장님이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돼 있다 그랬죠. 부담금이. 그래서 얼마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1년 동안에 받아야 되는 연간 임금총액죠. 전체 금액에 그걸 12로 나눴을 때는 한 달치가 되겠죠? 그 12분의 1, 바로 한 달치. 연간 전체 임금총액에서 12분의 1이니까 그 한 달치. 이거를 사장님께서 부담금으로 여기다 납입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특성과 여기 특성의 차이는 뭐죠? 여기는 계속거래가 1년에서 30일 사이에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그랬을까? 아까 평균임금은 며칠치죠?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이전 며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때 받았던 그 총 임금하고 그걸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이건 최근 3개월 동안에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평균 임금이 결정되니까 이건 3개월 것 따지죠. 반면에 이거는 연간 임금총액이니까 1년치로 따집니다. 이건 3개월이 아니야. 지난 연간 1년 동안에 얼마 받았지?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치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법이 이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 시에 지난 3개월 동안에 왕창 많이 받았으면 평균 임금이 높아지니까 퇴직급여도 높아지는 거고 여기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 쪼니까 1년 동안에 받는 거에 12분의 1 이것만 사장님이 여기다 퇴직연금 사업자 그 계정에다 이걸 넣어줍니다. 그럼 이 들어온 돈은 누구 돈이다냐? 사장님 돈일까? 아닙니다. 아까 여기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이 돈은 누가죠? 사장님 돈이라고 했죠. 그 사장님이 지가 상품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입해가지고 지가 운용수익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그 이익은 자기 거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야. 사장님이 납부한 돈은 일단 누구 거로 본다? 가입자 거라는 거. 이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입자 거야. 들어온 거야. 다만 자기가 마음대로 뺐을 수는 없어. 가입자 돈으로 들어왔지만 왜? 아직은 퇴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 산정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에 뺐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아직은 자기 돈이 아니 자기 돈은 돈이지만 아직은 지가 함부로 빼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일단 퇴직연금 사업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속에 들어있고 이때 이 가입자가 자기가 상품을 선택합니다. 즉 자기 돈이니까 들어온 돈 이 돈 갖고 지가 상품을 찾아가지고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만든 상품 있죠? 가가지고 자기가 안전한 자금에 안전한 상품을 찾을 것이 아니면 좀 투기 위험은 높지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손실을 했지만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걸 찾을 건지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은 아무래도 투자 상품 쪽으로 가고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안전 상품으로 가겠죠. 그걸 누가 찾는다? 가입자가 지가 선택을 해서 지가 가입해서 지가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용이 많이 나서 이익이 많이 났죠? 누구 돈이야? 가입자 자기 돈이에요. 만약에 운용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 왕창 봤어. 적립금마저도 원금을 까먹어버렸어. 그럼 누구 손해다? 가입자 자기가 손해봅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는 뭐 준다? 바로 이거 적립금하고 운용수 있죠. 이 돈을 몽땅 누구한테 준다? 퇴직하는 그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거. 그거를 바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단다. 따라서 왜 확정급여고 확정기여다? 좀 전에 이쪽 확정급여는 이
적립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그건 사장님이 이익이라 그랬었고, 그리고 나중에 지급하는 급여는 딱 정해져 있어. 자, 너 퇴직해? 그러면 계속 그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걸 지급할게 라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건 확정급여 퇴직임금제도.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임금도 사장님께서 부담금을 납입하는데 이 금액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 얼마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는 금액을 여기다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됐어. 그럼 이 돈이 들어왔죠? 그럼 그게 쌓이잖아. 적립금 있잖아. 이 적립금을 누가 운영한다? 그건 사장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아니 가입자, 자기 돈이야. 가입자, 지가 운영해.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 퇴직할 때 그 수익 난 것까지 다 가져가니까 이익이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운영을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도 까먹어서 그때는 쪼가랐던 그 금액만 지가 가져가 만든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확정 기여형 퇴직임금제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입자가 지가 사전에 요거 어떤 상품에 가입했다는 걸 지가 미리 정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뭐죠?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새로 신설된 게 뭐다? 요거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다? 가입자가 요 사람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단다. 그럼 이거 뭐냐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미리 상품을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그걸 사용자한테, 사장님한테 갖다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미리 만든 이 상품들 사장님 보세요. 그중에 사장님이 선정 고르라고 합니다. 그 골라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다시 이 가입자들 있죠? 이 근로자들, 가입자들한테 다시 사장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 너희들이 나중에 혹시 이렇게 뭘 하자면 먼저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현재 있는 요 상품 현재 욕하는 거 여기에 네가 가입하는 거로 할 테니까 사전에 미리 요걸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요거에 대해서 골라라. 그 상품 중에서 그걸 가입자들한테 고르랍니다. 미리 골라놓은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뭐 했단다? 나중에 가입자가 그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이 갱신 끝났는데 일정 기간 내에도 그걸 다시 가입을 안 하면 그때는 그 미리 정해준 사전에 미리 지정된 그 운용 방법대로 거기에 가입해서 그때 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는요, 가입자가 처음에 가입할 때 뭐만 하더냐? 그냥 나 은행에다 그냥 넣어두는 그걸 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행이자 2%밖에 안 되는 거. 그랬더니 도대체 뭐 수수료 떼고 나면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뭐 0.5%?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 그럼 0.5%면 차라리 은행에다 그냥 예금 드는 게 낫지 굳이 이거에 가입할 이유도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운용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 사전 지정 운용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때 상품이 안정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사전에 미리 정해놓으면 근로자들이 선택을 안 하더라도 그때 이 근로자가 그거 가입한 거로 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외국 같은 경우 보니까 대략 그렇게 한다면 약 17% 이상의 수익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1, 2% 수익 갖고는 말이 안 되고 그건 원금 받고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지정 운용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전에 미리 가입하는 거죠. 그래 놓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 운용 방법 그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미리 정해진 그거에 따라서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는 게 현재 운용되고 있다. 이게 올해 7월 때부터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올해 7월 때부터 새로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사전 지정 운용제도는 어디만 있단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만 있어요. 어디는 없다? 확정 급여형 퇴직은 사장님이 운용하는 거 이거는 관계없어. 요 사전 지정이라는 건 어디만 관여한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제도라는 것. 여기까지만 지금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요거까지 보죠.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어디 적용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여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런데 사업장은 회사 같은 건물을 말하는 게 사업장이죠. 그 회사 건물.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요새 어디 하지 않고도 그 특정한 회사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거기 직접 출근하지 않고도 재택근무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사업이나 사업장을 합쳐서 여기서는 앞으로 뭐라고 한다? 사업이라 부릅니다.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합쳐서 사업이라 부르자.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일 성격을 본 거고 사업장은 장수적인 성격인데 합쳐서 그냥 사업이라 하자.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서 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항상 그럴까?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다?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든지 가구 내 고용활동 이 두 가지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일하다가 이런 데 일하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동거하는 친족만 그랬습니다.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고 별거를 하고 있다면 별도로 살고 있다면 이때는 퇴직급여 적용합니다. 핵심,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친족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친족일까? 아직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어. 그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걸 우리가 친족이랍니다. 그래서 혈족이라는 건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8촌 이내 아버지 쪽, 인척은 어머니 쪽, 4촌 이내 어머니 쪽, 그다음에 내 배우자 요까지를 친족이라고. 그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람. 그럼 나하고 배우자 마누라하고 같이 일한다. 그럼 동거하는 친족만이 하는 사업이죠. 또 나하고 우리 아들놈하고 같이 한다. 그럼 8촌의 혈족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여기는 뭐란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퇴직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가구 내 고용활동. 이때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는 건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나 세탁이나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또는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부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그렇죠? 또 애들 돌봄이 아동 집에서 애들 돌봐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파출부, 가사도우미 또는 애들 돌봐주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고 이분들한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가사도우미들 있죠? 이게 어떤 특정한 업체를 통해서 그 고용되는 가사도우미들이 있어요. 거기는 별도의 법률에서 그분들에게 이제는 퇴직금을 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따로 있는데 그건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파출부나 가사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에서 그 파출부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그 가정에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이분들은 일종의 근로자를 갖다 파견하는 것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이거는 근로자 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본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럼 어디까지 끝났죠? 그럼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쉬었다 갑니다.